안녕하세요. 최다은 변호사입니다. 신당역 영무원 살인사건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하루에 하나씩 블로그에다가 내용을 게시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블로그에는 시의적절하게 내용을 좀 게시를 하고는 있는데 유튜브는 바로바로 찍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실시간으로 제가 좀 준비를 해서 좀 영상을 찍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고 계시고 그래서 블로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하는 영상이라도 조금 올려보면 어떨까 싶어서 조금 평소와는 다른 형태로 찍어보게 됐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영상에서 좀 다루고 싶은 주제는 신당역 영무원 살인사건, 스토킹 구속영장 기각 이유는 이런 주제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내용이죠. 지난 14일 신당역에서 남성이 이제 여성 영무원을 살해했다는 기사가 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남역 살인사건처럼 공공장소에서 이제 묻지마 살인이 일어났던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서의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가해자는 선고 전날에 이렇게 피해자를 찾아가서 살해를 한 것이다. 는 내용이 나와서 이제 여러 쟁점인 얘기들이 나왔죠. 왜 그러면 기존에 피의자가 구속이 되지 않았냐, 그리고 피고인 상태에서도 이제 불구속 재판을 받았던 그런 내용이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제의 얘기가 좀 돌았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하나둘 나오고 있어요. 일단 피고인에 대해서 당시 이제 피의자일 때 작년 10월 9일 날 이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는데 법원에서 기각된 사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 가해자의 혐의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등 이용 협박, 그러니까 성폭력처벌법 위반이었는데요. 당시 이제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 이런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구속의 사유가 뭐길래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냐? 늘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는 이런 이유가 있던데 그럼 도대체 어떤 때에 구속이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실 텐데요.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습니다. 제70조 1항에 보면 이제 피의자나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거나 도망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것일 때, 그런 사정이 있을 때 이제 구속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는 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얘 일정한 주거도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없어 보이고 도망할 염려도 없어 보여. 그러니까 굳이 구속을 시켜야겠니?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속하지 않고 이제 수사와 재판까지 진행을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놓쳤던 부분이 무엇이냐, 이제 제가 좀 얘기를 했던 부분이 바로 70조 2항의 내용인데요. 법원은 위 구속 사유를 심사하면서 이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나 이제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의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 사건에 이제 영장이 기각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계속 비판을 했던 내용이 이겁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일단 요즘 일정한 주거가 없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은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만 구속이 된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불황자나 이런 사람이어야 되잖아. 근데 거의 없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야 된대. 근데 보통 휴대전화를 이용한 범죄나 이런 경우에는 해당 휴대전화를 압수해버리거나 하면 더 이상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어요. 자, CCTV에 찍혀 있는 거 피의자가 가서 없앨 수 있나요? 없어요. 보통의 범죄, 무슨 주가 조작을 한다거나 이렇게 뭔가 조금 더 수사를 해서 조금 더 정리된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특별한 범죄들이 아닌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일반적인 사건인 경우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냐? 자, 도망을 얘가 했었어. 그러면 이제 명백한데 도망할지 아닐지 그 염려라는 것은 사실 실질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보통 이제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직장도 있고 부양할 가족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도망할 염려가 없습니다. 심지어 변호사까지 지금 선임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응하려고 하는데 도망할 염려가 있겠어요? 라고 이제 주장은 하는데 어쨌든 보통은 다들 도망할 염려가 없다.
그 다음에 뭐 증거 인멸할 증거가 없어.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일정한 주거가 있어요. 주소가 어디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구속사유에 성립하는 경우가 없다. 그러니까 과연 요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럴 때 이제 2항의 내용을 이제 잘 봐야 될 텐데요.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범죄의 중대성, 범죄가 얼마나 이제 중대한 범죄였는지, 그 다음에 재범의 위험성, 얘가 또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 그다음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뭐 이런 거겠죠. 뭐 목격자에 대한 위해 우려,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사건에서는 가해자랑 피해자가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어느 정도 친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피해자에 대해서 이제 개인정보는 충분히 알고 있는 사이였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사람이 뭐 길거리에서 어떤 뭐 추행이 발생했거나 아니면은 뭐 몰카 범죄가 발생을 했어, 이런 경우에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도 할 수 있고 누구 주변 사람을 통해서도 또 연락을 하거나 그런 게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면식도 없는 사람과 어떤 범죄가 있었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기서 뭐요?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라는 게 분명히 있다. 그렇게 뭐 위해 우려잖아요. 위해를 끼쳤어, 이게 아니라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 길거리에서 이제 만취한 여성을 추행한 건이 있었는데, 그 피의자에 대해서 전과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수사 단계부터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담당 수사관이 하는 얘기가, 뭐 피해자랑 가해자는 앞으로도 절대로 만나기가 어려운 사이입니다. 그래서 굳이 뭐 피해자가 강한 처벌 의사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속영장까지는 청구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라고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던 사례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아니, 피해자가 어디 있는지 알고 뭐 합의해달라고 쫓아가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면 쟤 구속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검사가 어떻게 했어요? 징역 9년을 구형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 이 가해자, 이 피고인에게 전과가 2개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걸 몰랐을 때도 이제 저 같은 형사 전문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과가 있었겠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 공소 사실만 봤을 때 징역 9년이나 청구할 일이 없어요. 보통 이제 살인사건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집단으로 강간한 사건이라거나 이런 경우에도 징역 9년을 구형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죄질이 나쁘거나 뭐 집요하게 뭔가 이렇게 이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뭐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아주 고의성 짙게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거의 사망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는 9년까지 구형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 엊그저께 또 그런 기사도 나왔죠. 보도블록 같은 거를 집어 던져가지고 오토바이 배달하는 사람이 사망을 했어. 자, 상해 치사로 사망을 한 경우에도 징역 4년 나왔어요. 근데 징역 9년 구형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얘는 피해자랑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징역형을 면하지 못해. 자, 실형을 면하지 못해요. 이런 경우는 범죄가 중대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피해자의 집이나 연락처를 알고 있어서 자칫 피해자에게 보복을 할 수 있지 않나? 피해자에 대한 우려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 블로그에서 글을 쓴 것처럼 여기는 전과가 2개나 있었다고 하니까 얜 재범의 위험성도 충분히 있는 애야. 그러니까 지금 70조 2항에 있는 내용을 모두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해당을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일반론적으로 보수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조금 적극적으로 판단을 해서 구속을 했던 게 맞는 사안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에는 저 같은 형사 전문 변호사들은 구속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 굉장히 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만약에 구속을 했었다면 이런 좀 비극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피의자든 피고인이든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 원칙이 있지만 장기 징역형을 좀 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연히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을 하거나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도 좀 구속을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좀 피해자에 대한 우려를 너무 가볍게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과 2번 추가로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추가로 말해놨습니다. 전과가 없다면 해당 공소사실만으로 징역 9년이나 구형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경험상 나오는 것이고, 결국 여기에서는 뭐가 되겠어요? 범죄의 중대성, 그 다음에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우려 모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구속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내용이에요. 단순히 뭐 9년이나 구형할 사건인데 구속을 안 했다니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셔서 과연 뭐 그 정도만으로 그럼 구속하는 거야? 대법원에서는 지금 예규가 개정이 돼가지고 법정 구속도 안 시키는 게 일반적인데 과연 무조건 9년을 구형할 정도면 구속을 해야 되는 거냐라고 말씀을 하는 경우들이 계시는데,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자,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뭐 집단 성폭력이라고 하더라도 초범인 경우에는 징역 5년 이상 뭐 구형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아무리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병합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뭐 합의를 하더라도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수준의 범죄이지 않으면 이런 얘기가 오고 갈 수 없어요. 9년을 구형했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구속이 좀 타당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남은 자들이 아쉬움을 표현을 하고 과거가 좀 달라졌으면 어땠을까, 그때 뭐 그 판사가 이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얘기가 의미 없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냥 남 탓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번 일을 좀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예전에 강남역 사건이랑 좀 달라진 점이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어떤 부분을 조금 보완하면 좋을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도 미래를 위해서는 조금 도움이 되는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런 스타일로 영상을 찍은 건 처음인데 어쨌든 좀 보시기 편하실지 어쩔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